어릴 때부터 특정 나라를 싫어하도록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안고 입국했던 한 중국 청년의 경험담입니다. 혐오에서 이해로, 오해에서 존중으로 바뀌기까지 그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중국 북부의 한 도시. 사람들은 스산한 바람 속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아간다. 이 도시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뿌리내려 있었다. A씨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조용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우월감 섞인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가 처음 한국이라는 단어를 접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어느 날 사회 과목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말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나라입니다. 문화도 모방하고 심지어 우리의 전통을 자기 것처럼 꾸밉니다. 칠판엔 한복, 김치, 도자기 사진들이 띄워졌고 그 옆엔 중국 원조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A씨도 마찬가지였다. 집에서는 뉴스 채널을 통해 자주 접했다. 아버지는 퇴근 후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가끔씩 혀를 찼다. 또 저놈들 한국이네. 지네가 먼저 한 것처럼 떠드네. 어머니는 종종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배우들의 말투와 표정을 흉내내며 웃어 넘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배우들 너무 오버해. 다 쇼야 쇼. 그 시절 A씨에게 한국은 교묘하게 문화를 훔치고 자랑하는 나라, 중국을 질투하는 후발 국가, 감정 과잉의 국민성으로만 기억됐다. 이런 이미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퍼졌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장난감 교환을 하다가도 누군가 한국산 물건을 꺼내면 에이, 짝퉁 한국 거야. 하는 말이 오갔다. 중학생이 되자 A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국가에 대해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좀 더 공격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 증거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과 게시글은 그의 클릭을 유도했고 그는 매일같이 그런 자료를 탐독했다. 댓글창은 언제나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래도 한국을 좋아하냐? 중국 없었으면 지금도 초가집 살고 있었을 놈들. 그 말들이 점점 그의 머릿속에 사실처럼 박혀갔다. 그 시기 A씨는 스스로 깨어있는 중국인이라고 여겼다. 한국을 좋게 말하는 친구를 보면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넌 속은 거야. 진실을 봐야지.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겐 가차없이 비판을 가했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그들의 판단을 의심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A씨의 사고방식은 더욱 뿌리 깊어졌다. 애국교육은 한층 더 체계적이 되었고 수업 외 활동이나 토론 수업에서도 늘 역사적 진실이 강조됐다. 선생님은 대놓고 말했다. 한국은 우리 덕분에 지금처럼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모릅니다. A씨는 교사의 말을 필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교내 신문부 활동 중 한중 문화 비교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해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 글에는 한국이 얼마나 중국 문화를 모방하고 스스로를 왜곡된 렌즈로 미화하는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무렵 가족과 함께 한국에 실제로 다녀온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한국 사람들 친절하던데? 지하철 되게 조용하고 질서 있었어. 라고 말했다. A씨는 크게 반박했다. 그건 관광객이라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지 몰라서 그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험자조차 무시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 단계에 이른 것이었다. 대학교에 진학한 A씨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그 안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중국 중심의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늘 중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강의를 신봉했고 한국에 관한 논의가 나오면 변함없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 나라는 항상 중국 뒤에 있어요. 존재감 부각을 위해 억지로 튀는 거지.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그의 경직된 태도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졸업을 앞두고 그는 대기업 해외사업부 인턴에 합격했다. 그리고 그 첫 배치지가 하필이면 한국 서울이었다. 소식을 들은 A씨는 얼굴이 굳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저랑 맞지 않아요. 그는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네가 생각하는 그 한국이 진짠지 직접 보고 오라는 의미야. 그렇게 A씨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나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절대 동화되지 말자. 나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가는 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이건 업무지, 여행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 창문 너머로 흐릿한 구름 사이로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 아래 펼쳐진 물빛은 차갑고도 단정했다. A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가 앉은 자리는 복도 쪽이었지만 그는 일부러 목을 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너머 자신이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 한국. 이 비행은 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위한 첫 단계였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업무 때문에 가는 거야. 절대 저들 문화에 물들지 않겠어.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그는 괜히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예상과 달랐다. 인천공항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입국자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하게 인사하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입국장 안, 카페에서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차분히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안내판은 외국어 번역도 정갈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그는 놀랐다. 이렇게 정돈된 풍경이 존재한다고? 심지어 화장실조차 향기나는 방향제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지정된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회사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고층 건물이 즐비했고 차들은 규칙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건너는 아버지. 그의 눈에 들어온 모든 장면은 낯설고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커튼을 닫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도대체 뭐지 이건?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지만 그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다. 이건 겉모습이야. 보여주기 위한 포장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익숙한 중국 커뮤니티에 접속해 한국의 위선을 비난하는 글을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달랐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그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다. 직원들은 출근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첫 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간단한 인사만 했을 뿐인데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라며 웃었다. A씨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너무 조용한 사무실 분위기, 모두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태도, 실수가 생겼을 때도 크게 다그치기보다 도와주려는 분위기. 그는 어색했다. 이런 직장 문화는 위선일까? 아니면 정말 이들의 일상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일상은 점점 그를 흔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식당으로 이동했고 식사 중에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 퇴근 후 그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공기를 느꼈다. 대기질은 생각보다 맑았고 벽마다 붙은 공공안내 포스터와 재활용 분리수거함, 깨끗하게 관리된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다.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상해.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주말이 되자 그는 홀로 명동으로 향했다. 한번 도시 중심지를 보자. 분명 본색이 드러날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깨달았다. 혼잡함 속에서도 줄을 지키는 사람들, 가게 점원이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인사, 번화가에 있음에도 질서가 유지되는 풍경. 그는 말없이 사람들 틈에 섞여 거리를 걸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방으로 돌아온 그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동안 내가 봐온 건 정말 다 맞았을까?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들었던 모든 말과 믿음이 완벽하게 옳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한국은 분명 그가 상상하던 그 나라와는 달랐다. 오히려 그가 살던 사회보다도 더 정돈되어 있고 조용하며 배려로 움직이는 도시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었다. 익숙한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었다. 그는 앞으로 이곳에서 6개월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장면과 사람, 경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바로 그 일상들이 자신을 근본부터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 생활이 한 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A씨는 자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양심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듯했다. 그의 일상은 그가 어릴 적부터 쌓아온 절대 진리의 균열을 내고 있었다. 지하철. 그는 이 단어 하나에도 깊은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정해진 선 안에서 줄을 서고 노약자가 타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양보하고 지하철 안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노약자석에 앉은 적이 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그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A씨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쪽으로 옮겼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피부를 뚫고 들어왔다. 또 하나는 쓰레기였다. 그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길거리의 오물, 담배꽁초, 침 뱉는 사람들의 풍경에 익숙했다. 하지만 서울거리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자까지 봤을 때 그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닐 텐데 왜 하지? 그의 머릿속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점점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퇴근 후 한강 근처를 걷고 있었다. 강변에는 조용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이들, 연인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감정의 실체를 알 수 없었다. 부끄러움이었을까? 자괴감이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지금껏 저들을 욕만 했을까? 수많은 물음이 그의 가슴속을 뒤흔들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불편할 만큼 조용했고 피곤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인간에 대한 배려가 녹아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계산할 때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는 편의점 직원, 어르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중학생들. 이 모든 것이 연출이 아닌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수많은 문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자괴감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종종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지? 내가 믿어왔던 건 도대체 뭐였지?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의 삶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싶어졌다. 어느 날 퇴근길 그는 작은 책방에 들어갔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에세이 책 한 권을 집어들고는 그 자리에서 몇 장을 넘겼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구나. 책장을 덮으며 그는 처음으로 배우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온 세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 의심이 무섭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는 것 같아 외면할 수 없다. A씨의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외부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내면의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그 모든 시작은 단지 남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던 작은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혐오는 논리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경험하고 문화를 몸으로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A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바쁜 월요일이었다. 퇴근 후 그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는 길이었다. 익숙한 동네였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던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게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말없이 자신의 우산을 반쯤 내밀며 함께 쓰자고 손짓했다. 저 괜찮습니다. A씨가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손을 잡아 끌듯 우산 아래로 그를 이끌었다. 함께 걷는 내내 아주머니는 그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어로 물었다. 혼자 왔어요? 힘든 건 없고? 그 순간 A씨는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렇게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에게 말을 건 일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어눌한 한국어를 듣고도 그를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 비가 그칠 무렵 아주머니는 다음에도 비 오면 여기 가게 사장님께 말하면 우산 빌려줄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A씨는 매일 그 골목을 지나며 그 우산을 떠올렸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업무 중 서툰 표현으로 상사를 헷갈리게 만든 날 그는 실수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팀장은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중국에선 이걸 어떻게 말하나요? 그 말은 마치 따뜻한 손길 같았다. 실수에 대한 질책 대신 이해하려는 질문. 그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를 거리가 아닌 교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타국에서 온 이방인을 비효율이 아닌 존재로 존중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점점 자신을 열기 시작했다. 누군가 중국에도 저런 문화가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처음으로 길게 설명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저도 오기 전엔 한국에 대해 오해가 많았어요. 말이 끝나자 동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입꼬리엔 미소가 번졌고 누군가는 잔을 들어 짧게 외쳤다. 이젠 이해로 갑시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길거리에서 종종 한국어로 길을 물어오는 외국인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서툰 영어로, 어색한 한국어로. 그렇게 그는 어느새 자신도 누군가의 이해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변화를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처음엔 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먼저라는 걸 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물러서지 않는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 도심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느 밤이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 거리를 서성이다가 그는 한 식당 앞에서 정리 중이던 주인을 붙잡고 길을 물었다. 식당 주인은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휴대폰으로 지도를 함께 보고 길을 찾을 때까지 그의 곁에 있었다. A씨는 그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는 한국을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의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 변화는 더딘 듯했지만 명확하고 단단했다. 그는 이제 한국을 이야기할 때 단지 좋다거나 싫다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 그가 쓴 또 하나의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나를 바꾼 나라가 아니다. 내가 나를 바꾸게 만든 나라일 뿐이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갈 무렵 A씨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의 변화가 더 컸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혐오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외했고 존중했고 때로는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더는 중국과 한국을 경쟁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누가 더 위인가를 따지기 위해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해왔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더 크다. 우리는 먼저다. 우리는 원조다. 라는 말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는 이제 문화란 누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갖고 나가는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서 회의에서 상사는 A씨에게 발표를 부탁했다. 주제는 중국과 한국의 조직문화 비교. 이전에 그였다면 당연히 비판을 앞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눈으로 양국을 바라봤다. 한국은 경청과 절차가 있었고 중국은 속도와 유연함이 강점이었다. 발표를 마친 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서로 다른 문화는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짧은 정적 후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는 웃었다.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도 그는 변화를 실천하고자 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며 버스를 기다릴 때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어르신을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새로운 날을 만들어주는 벽돌 같았다. 어느 날 그는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예전에 나는 한국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의 질서, 배려, 속 깊은 정서를 배운 뒤로 나는 한 번도 내 나라를 더 크게 느낀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존중을 아는 중국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 글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일으켰다. 친구들 중 몇 명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국은 진짜 그런가? 너처럼 나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야. 그리고 직접 보면 바뀌게 될 거야. 귀국을 앞둔 마지막 주 그는 일부러 혼자 서울을 여행했다. 익숙한 동네 골목, 처음 만났던 아주머니의 편의점, 한강의 석양, 명동의 밤거리. 그 모든 곳을 돌아보며 그는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정리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지 근무나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를 새롭게 구축하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밤 그는 회사 동료들과의 환송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멈춰섰다. 겨울 초입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진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귀국 후 그는 변화된 자신을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부모님이 한국에 대한 비난 섞인 말을 할 때도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히 말했다. 내가 겪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처음엔 그 말을 무시하던 가족도 그의 확고한 태도와 진지한 눈빛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긍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경험한 사람 중심의 문화를 자신의 삶 속에 뿌리내리려 했다. 그의 새로운 꿈은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그런 문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말한다. 나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존중한다. 그리고 그 존중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귀국 후 몇 달이 지나자 A씨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지 외국에서의 파견 근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다시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중국에 돌아온 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처럼 주변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는 무의식 중에 경청이라는 태도를 실천하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토론에서도 감정을 앞세우기보단 이해를 강조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의 변화가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숙해진 모습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누군가의 말꼬리를 잡거나 논쟁을 유도하지 않았다. 대신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양보했고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크게 틀어놓는 친구에게 조용히 말로 설명했다. 매일 아침 집 앞 가게 아주머니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며 웃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모습에 아주머니는 한국에 있을 때 배웠어요? 하고 묻기도 했다. 그는 변화를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실천했다.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기 위해 먼 횡단보도까지 걸어갔다. 예전 같으면 비효율이라며 지나쳤을 행동들이 이제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다. 하루는 우연히 길에서 길을 헤매는 외국인을 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서툰 영어로 길을 설명했다. 상대방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A씨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내가 서울에서 받았던 모습이었지. 그제야 그는 자신이 받은 친절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다. 또 어느 날엔 초등학교 시절 친구를 만나 오래간만에 점심을 함께했다. 그 친구는 A씨에게 물었다. 야, 너 예전엔 그렇게 까칠하더니 사람 좀 좋아졌네?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 좀 배웠지.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더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나는 한국에서 진실은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겪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니었어요. 혐오는 무지에서 태어나고 그 혐오는 벽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그 벽,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찍은 노을진 사진 아래에 짧은 글을 남겼다. 한국을 미워했던 건 제가 한국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